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보며 들으며의 짱가몽입니다. 삼국지 병법 유비구이 제1권이죠. 유비구이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로 다 가고 있습니다. 여포 책 보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포. 황제께서는 무사하시다. 불길 가라앉은 대궐에 기쁨의 함성이 올랐다. 곧 황제의 행차를 막기 위해 무관이 저마다 수백 길을 거느리고 교외로 달려나갔다. 사도 왕윤, 태위 양표, 좌군교위 순우경, 우군교위 조맹, 후군교위 포신, 중군교위 원소 등이었다. 조조도 역시 그 틈에 끼어 있었는데 한숨만 나왔다. 이들 장군과 대신들은 한 사람도 동탁이 입성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는 건가? 동탁이 천자를 구출하여 보호하고 입성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었는데 조조가 보기에는 어느 얼굴이나 황제가 무사하다는 것만을 기뻐하고 있는 눈치였다. 조조는 군자라는 평을 듣는 사도 왕윤의 곁에 다가가 물어보았다. 사도님, 동탁을 궁중으로 돌아오게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왕윤은 조조를 흘끗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는 동탁에게 반심이 있다고 의심하는가? 동탁의 사람됨을 알고 있다면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설마하니 동탁이 한나라 조정의 충신이었던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을 할 리야 있겠는가? 황제를 모시고 입성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지 않은가? 좀 걱정이 되더라도 지금은 어쩌는 수가 없네. 왕유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는 조조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한편 수견이 행진해오는 군대 앞쪽에서는 동탁이 새 하얀 준마에 올라 이유와 고삐를 나란히 하고 물었다. 그대는 황제와 진류왕을 비교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소관에게 물을 것까지도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는 듯 대답했다. 그대도 나와 같은 의견인 모양이군. 동탁은 희죽 웃었다. 어제 최의가 데리고 온 두 소년을 만나보기 위해 동탁이 막사로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다. 동탁은 먼저 소년들이 정말 영재의 아들인가 확인하기 위해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나이 적은 쪽 소년이 다부지게 가슴을 펴고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이 군대를 거느린 서량태수 동탁입니다. 그럼 묻겠다. 그대는 우리를 포로로 할 생각인가? 아니면 호위를 맡을 것인가? 말씀드릴 것도 없이 호위를 할 것입니다. 닥쳐라.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할 생각이라면 어찌하여 우리 앞에 나와 있으면서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가? 이분은 황제 폐하시다. 이 말에 동탁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같은 형제이면서 그 그릇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형은 죽은 영재와 똑같이 어둡고 어리석다. 아우는 여간 재치와 기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형을 패하고 아우를 세우게 되겠지.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듯 대답한 이유는 동탁의 속셈을 환히 알아차리고 충고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은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동탁의 자만심은 자꾸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이야기는 장가로 돌아가 동탁의 척후대는 그대로 지나갔지만 그는 이날의 기억을 영원히 잊을 수 없으리라.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횃불도 사라져버려 캄캄했을 때 그는 멍청이 서 있었다. 마치 악몽과 같은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무서움이 머릿속에 너무도 선명히 남아있었다. 장가는 백마사로 가서 지영에게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과장해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이다. 지영은 밤낚시 장가의 이야기를 듣자 곧 기민한 활동을 벌였다. 동탁의 군대가 백마사 앞에 이르렀을 때 동탁은 지영이 밤사이 마련한 활동을 흐뭇이 바라보고 있었다. 절 앞에 큰 솥이 5개나 걸려있고 죽이 끓고 있었다. 월지족의 장로들이 늘어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지영이 일동을 대표하여
동탁 앞에 나가 절을 한 뒤 말했다. 먼 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불도의 가르침을 받드는 서역 사람으로 여행자에게 따뜻한 죽과 물을 대접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사양치 마시고 잠시 쉬어 가십시오. 동탁은 농소 임조현이 고향이다. 임조현은 숙성 난주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어 서역으로 가는 입구에서 태어난 셈이다. 더욱이 젊었을 무렵 강족, 티베트 쪽 사이에서 자랐고 환제 말기에는 서역의 천산 남쪽 기슭에 주둔한 일도 있었다. 따라서 불교에 대해 웬만큼은 알고 있었다. 또 그의 부하 중에는 강종이나 서역의 군졸도 있으며 불교도도 있었다. 고맙소이다. 동탁은 부대에게 휴식을 명하고 자기도 말에서 내렸다. 그러나 지영이 동탁에게 다가와서 귀갯말로 속삭였다. 장군, 군사가 많지 않군요. 무엇이? 동탁은 발끈했다. 동탁이 입성할 때 낙양은 일찍이 없었던 혼란에 빠져 있었다. 하진파가 환관들을 몰살시킨 까닭에 권력의 중추부가 텅 비어 있었다. 하진의 소집으로 동군태수 교모와 병주자사 정원과 한해태수 왕광 등 지방 제후들이 속속 군사를 이끌고 올라왔는데 먼저 교모는 하진이 자멸한 것을 듣고 말을 돌리고 말았고 뒤이어 왕광도 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정원 역시 동탁군의 위세를 바라보자 이와 충돌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 군사를 낙양교회로 후퇴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낙양에서 그나마 무력을 가진 세력이란 원소와 조조 정도였다. 그런데도 동탁이 섣불리 그 본색을 나타내지 않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다. 입성태 동탁군은 겨우 3천이었다. 낙양을 완전 장악하고 천하를 호령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라는 숫자였다. 그 약점을 지영이 지적했기 때문에 동탁은 발끈했던 것이다. 지영은 또 말했다. 둘러본즉 천도 안 되겠군요. 분산시키고 있는 중이요. 곧 뒤따라 올 것이요. 셋으로 나눈 그 한 부대입니까? 동탁은 새삼 이 월지족 지도자의 얼굴을 보았다. 무섭게도 알아맞추고 있다. 군사 상식일지 모르지만 중으로선 너무도 관찰력이 예리한 게 아닌가? 동탁은 경계심을 품었다. 지영은 상대편 경계심을 풀어주듯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대장군 하진, 그 동생인 하묘도 살해되었습니다. 애처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있는 일이요. 그러니까 주인을 잃은 부대가 성 안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대를 휘하에 거두신다면 결코 적지는 않겠지요. 동탁은 신음했다. 동시에 옆에 있던 이유와 마주 보았다. 여러 가지 계책이 있겠지요. 하지만 잠깐 기다리시오. 동탁은 둘레를 둘러보며 지영의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 저편으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이 사람은 내 신복 이유라는 사람이요. 그들은 군병들로부터 떨어진 곳에 앉았다. 동탁이 서둘러 물었다. 계책을 듣고 싶소. 간단합니다. 병사는 강한 쪽에 붙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패자가 태어나지요. 동탁은 이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인다. 옳다는 신호다. 동탁은 일부러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반문했다. 우리는 고작 3천이요. 아니요, 6천, 1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동탁은 일어서고 있었다. 이유는 벌써 뛰고 있었다. 작전 지시를 하기 위해서다. 이날부터 동탁은 부대 일부를 밤중에 소리 없이 교회로 다시 빠져나가게 하고 이튿날 아침 새로 입성하는 군대처럼 깃발을 세우고 징을 울려가며 입성시켰다. 이것을 너댓새마다 되풀이시켰고 그때마다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또 서쪽 변경에서 동탁군이 도착했다. 사람들은 이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하고 동탁의 군세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수군거렸다. 10만, 아니 20만은 될 것세. 이렇게 되자 주인이 죽어 갈팡질팡하던 하진의 군대까지 동탁의 진영으로 모여들었다. 이보다 앞서 동탁이 처음으로 낙양에 입성하던 날 새 황제와 진류왕의 가마도 무사히 타고 남은 대궐에 환궁했다. 하태우는 맨발로 뛰어나와 황제 일행을 맞자 서로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뿌렸다. 이윽고 태우는 눈물을 거두고 물었다. 옥새는 황제의 손에 그것을 되돌려 주려고 찾았지만 어느 틈에 옥새는 사라지고 없었다. 옥새가 없어졌다는 것은 황제의 자리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이 큰 일이었다. 그런 만큼 절대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새어나가 소문은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아, 멸망조짐이다. 이렇게 인심이 동요하자 동탁은 새로운 자신을 품게 되었다. 드디어 낙양을 내 지배하에 둘 때가 왔다. 물론 동탁의 그런 검은 뱃속을 들여다본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후군 교위, 포신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가만히 원소를 만나 말했다. 동탁의 아나무인 행동을 바라볼 때 그놈이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당장에 없애버리지 않으면 대골은 그놈의 발에 짓밟히게 되고 천하는 크게 어지러워지고 말 것이야. 동탁을 죽이기는 어려워 원소는 고개를 저었다. 모사 이유가 경계를 엄중히 하고 있는 데다 동탁의 신변을 밤낮으로 무술이 뛰어난 무사에 의해 경호하고 있어. 그리고 대궐안이 겨우 조용해진 참에 가볍게 군사를 움직이는 것을 바람직한 일이 못 되네. 포신은 원소의 주저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 사도 왕윤을 몰래 찾아가 의거를 권했다. 왕윤은 군자요 문관이었다. 그러나 포신의 주장을 왕윤도 당연한 걸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할 상대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는 없다. 포신은 자기 신복만을 데리고 태산이란 시골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 밖에도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는 식견 있는 관리들이 적지 않았다. 동탁으로서는 갈 사람은 가라지 이거야말로 은근히 바라는 일이기도 했다. 하루는 동탁이 이유를 불러 말했다. 이제 천천히 행동 개시해도 좋지 않을까? 지금의 황제를 폐하고 아우인 진류왕을 새 황제로 모신 다음 그것을 공로로 내세워 자신을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계획이었다. 이유는 동탁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더니 말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다만 하실 생각이시면 단숨에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하진은 공연히 시일을 끌었기 때문에 자신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언제가 좋을까? 내일 당장. 내일은 너무 빠른데?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일 술자리를 베풀어 문무백관을 모이게 한 다음 이 안을 제시하고 만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목을 베는 겁니다. 세력을 주고 있는 이상 몇몇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큰 일을 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말하고 싸늘하게 웃었다. 이만저만 차디찬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안으로 사자가 사방으로 달려 다음날 온명원에서 술자리를 베푼다는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무렵에는 문무백관이 모두 온명원에 모여 있었다. 얼마나 동탁의 위세를 무서워하는지 그것으로 알 수 있었다. 동탁은 다 모였다는 전가를 받자 말을 타고 원문까지 가서 칼을 철렁이며 온명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유가 시킨 대로 동탁은 일부러 다정한 태도를 보이며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나누었다. 풍악이 올리고 술잔이 오고 갔다. 이윽고 술이 거나했을 때 동탁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쪽 손을 번쩍 들었다. 풍악을 그쳐라.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자 동탁은 목청을 가다듬고 말을 꺼냈다. 문무백관 여러분, 오늘 공들을 이 연회에 모신 것은 이 동탁이 한 가지 제의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관들은 눈길을 동탁에게로 모으고 귀 기울였다. 동탁은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무릇 천자는 천하 만민의 주인이므로 그 몸에 위험이 없을 때는 종묘사직을 보존할 수 없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말한다면 지금 폐하께선 몸과 마음이 다 같이 나약해서 도저히 천자로 받들 수가 없습니다. 백관들은 너무나 엄청난 말에 어안이 벙벙해서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동탁은 말을 계속했다. 그래서 나는 감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황제를 폐하고 황제의 아우인 진류왕을 즉위시키자는 것입니다. 진류왕은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영특하여 하나를 들으면 백을 압니다. 천자의 기량을 지닌 진류왕인지라 여러분께서도 이의가 없으실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동탁은 번쩍이는 눈빛으로 백관을 쏘아보며 좌중을 제압하고 있었다. 잠깐 무거운 침묵이 연회석을 내리눌렀다. 그때 원문에서 성큼성큼 걸어들어온 위장부가 외쳤다. 이 있소. 백관들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병주자사 정원이었다.
백관을 놀라게 한 것은 정원의 등 뒤에 있는 그의 부하 장수였다. 주인인 정원보다도 한자가 키가 더 컸고 늠름한 골격과 날카로운 눈빛이며 시원한 얼굴에 드높은 기상은 백관들이 일찍이 보지 못한 호골이었다. 아, 저 사람이 여포로구나. 한 사람이 외쳤다. 저것이 오원군의 여포인가? 아, 저 사람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 두려운 빛이 감돌았다. 여포는 자를 봉선이라고 하며 지금의 내몽고 지방인 오원군 출신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용맹성이 있어 처음에 병주, 지금의 태원, 관하에 근무했다. 그때 자사, 목, 민정장관, 정원에게 발탁되어 이윽고 부장으로 활약했다. 여포는 정원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충성을 다했다. 이번 소요가 있을 때 정원은 재빨리 낙양에 진주하여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사령관이 되었다. 여포는 특히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나서 비장군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이 별명은 무척 명예스러운 것이었다. 한무제 때 역시 활쏘기와 말타기로 뛰어나 흉노에게 한의 비장군이라 불린 이광에게 비유되는 명성이었기 때문이다. 정원은 동탁 앞에 서서 꾸짖었다. 큰 소리를 치는 것도 분수 있게 해라. 지금 황제께선 선제의 맏아드님이시고 즉위하신 지 얼마 안 되며 아무런 허물도 없을 뿐더러 밝고 어두운 곳은 아직 그 누구도 모른다. 몸이 약하신 건 단련하면 된다. 한낱 태수 주제에 함부로 폐립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동탁, 귀공은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닥쳐라. 내게 순종하는 자는 살고 거역하는 자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동탁은 발끈하며 차고 있던 칼을 뽑으려 했다. 순간 이유가 달려들어 동탁의 손을 잡아 끌며 눈짓했다. 장군, 국가 대사를 술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일 정청에서 다시 모여 의논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동탁 역시 정원의 등 뒤에 서 있는 여포의 위풍에 은근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으므로 마지못해 이유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백관들은 정원이 이 연회에 있게 되면 소동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어 저마다 권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 계십시오. 동탁은 뜻하지 않게 정원이 나타남으로써 그만 콧대가 꺾이고 말았으나 정원이 자리를 뜨자 다시 야망이 치밀어 올랐다. 시간을 두고 다시 술잔이 몇 차례 돌기를 기다렸다가 동탁은 또 일어섰다. 여러분, 내가 제의한 것은 공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중랑장 노식이 일어났다. 노식은 백관들의 청에 의해 다시 벼슬에 올라 있었다. 옛날 은나라 태갑은 재질이 부족한 탓으로 충신 이윤에 의해 동궁에서 죽음을 당했고 한나라 창읍 왕은 즉위한 지 27일 사이에 너무도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곽광이 이를 태묘에 고하고 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황제께서는 아직 나이가 어려 그 총명함을 밖에 드러낼 기회도 없었으며 또 아무런 잘못도 범한 일이 없습니다. 황제께서 영명한 분이신지 아닌지는 때를 두고 기다리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너무 어려서 영리한 쪽이 어쩌면 조숙한 때문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장군은 지방태수로 국정을 논할 처지도 아니며 또 이윤, 곽광과 같은 큰 재주를 지닌 걸로는 아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급하게 폐립과 같은 중대한 일을 백관들에게 강요할 수 있겠소. 옛사람도 말했습니다. 이윤과 같은 뜻이 있으면 이윤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찬역이 된다고. 차근차근 말하는 노식을 흘겨보고 있던 동탁은 느닷없이 칼을 뽑아들었다. 이유는 고개를 저어 보였다. 만일 정원이 나타나지 않고 노식이 첫 반대였다면 이를 목베어 백관들을 떨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원이 나타남으로 해서 오늘의 계획은 무너지고만 것이다. 이유가 혀를 찼을 때 다행히 의랑 평백이라는 사람이 뛰어나와 동택을 말렸다. 장군, 노식은 온 천하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큰 선비입니다. 만일 장군께서 이분을 해친다면 온 천하 만백성들은 장군을 부독한 사람이라 하여 얼굴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진정하십시오. 그럼 이 늙은이를 당장 끌어내도록 해라. 동탁은 소리쳤다. 노식은 쫓겨나갈 것도 없이 자기 발로 연회장을 나가버렸다. 다시 중랑장으로 되돌아왔으나 부질없는 일이었다. 노식은 서울을 떠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상곡이라는 한적한 시골 구석에서 여생을 보냈다.
적토마. 밤 외출이 금지되었다. 동란 시절 흔히 내려지는 조치이다. 밤중에 외출하는 자는 목을 벤다. 계엄령이라 성문 경계가 엄한 것은 당연했지만 서쪽에 있는 광양문, 옥문, 상서문의 세 문이 특히 엄중했다. 낚시꾼 장관은 그런 정보를 진잠에게 알려주곤 했다. 서문이 심하단 말이지 진잠은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성문 경비 책임은 동탁군이 맡고 있다. 동탁의 본거지는 서쪽이 아닌가. 따라서 그쪽으로부터 오는 군세는 한편일세. 오히려 그가 대비하지만 않으면 안 될 곳은 동탁의 반대 세력이 강한 동쪽이 아닐까? 동탁의 병력이 적기 때문에 그가 계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진잠은 그렇게 생각했다. 밤 낚시 장관은 이런 말 저런 말을 한없이 늘어놓다가 해가 서산에 기울자 허둥지둥 백마사를 떠났다. 우물거리고 있다가는 야간 통행 금지에 걸려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장가를 배웅해주기 위해 진잠은 젊은 근처까지 걸어갔다. 거기서 지영과 아직 젊은 중 지경을 만났다. 진잠은 물었다. 암자로 가시는 길입니까? 경매는 요즘 여자들만 10여 명 거주하는 암자에 기거하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이 험악해 가끔 둘러보아야 하니까요. 오늘 밤은 제가 암자에 가도 좋겠습니까? 더러는 무엇인가 도움되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전군교의 조조는 그 뒤 백마사에 톡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진잠도 경매를 만난 지가 꽤 오래된다. 남자 중 몇 명이 여자들만의 암자를 지키고 있다. 밤이 깊었지만 진잠은 그 일을 가벼운 마음으로 자청했다. 그러나 상대편에서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지영은 그렇지 않았지만 젊은 지경의 표정에는 확실히 거부하는 빛이 있었다. 안 되겠습니까? 아무 말이 없자 진잠은 거듭 물었다. 지영은 웃으면서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요. 자, 함께 갑시다. 백마사 경례를 하지만 경매가 기거하는 암자는 걸어서 10여 분이나 걸린다. 진잠은 함께 걸으면서 지경이 왜 싫은 빛을 띄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이들은 나에게 숨긴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지영은 진잠의 이런 마음속을 눈치채고 있었다. 암자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정말은 오시면 좀 곤란한 일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실 일이지 벌써 문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돌아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돌아가면 정말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지영은 진잠의 소매자락을 잡았다. 하지만 곤란한 일이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영은 고개를 가로젓고 말았다. 오늘 밤은 일찍 주무셔야겠습니다. 만일 잠을 못 이루시어 무언가를 보시게 되더라도 죄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잠은 암자문을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속엔 석연치 않은 것이 남아있었다. 경매는 전보다 더 풍만하고 아름다웠다. 대체로 한민족은 가냘픈 어깨에 버들 허리를 좋아하지만 그는 풍만한 그녀가 매력적이라고 느꼈다. 인사를 한 뒤 진잠은 물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라고요? 경매는 고개를 갸웃했다. 지영님이 여기서 무언가를 보더라도 죄다 잊어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호호호 그 일 말이군요. 경매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며 웃었지만 곧 진지한 얼굴빛이 되었다. 우리들 일족이 살아남기 위해 슬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마음 내키지는 않지만 슬픈 작업이라뇨.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 암자엔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암자에 들어오자 진잠은 그것을 금방 눈치챘다. 평소와는 달리 활기찬 움직임이 있었다. 암자 건물은 넓은 사원 부지 한 구석에 있었으며 남아 도는 터에는 몇 개의 헛간이 있었다. 경문이나 불구를 넣어두는 곳은 사원 안에 있다. 암자 부지 안의 가건물은 불구 따위를 만드는 작업장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불교는 아직 중국에 퍼져 있지 않았다. 불상 하나까지도 불교도인 월지족이 자기들 손으로 직접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때문에 머나먼 강국에서 전문 직공이 들어왔고 그 기술이 자재에게 물려져 왔다. 진잠은 암자 뜰에서 기치나 휘장에 놓는 자수의 명수라 일컬어진 월지족 노파를 보기도 했다. 그래서 멀잖아 불공이라도 있어 그 준비를 하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경매는 슬픈 작업이라 했다.
불공 준비라면 그들이 슬퍼해야 할 까닭이 없다. 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진잠은 거듭물었지만 경매는 쓸쓸히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암자 행랑에서 혼자 자게 되었다. 물론 무슨 일이 있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잠이 올 리가 없었다. 깊은 밤, 이경쯤 벼랑간 암자 부지에서 이상한 기척이 있었다. 문틈으로 엿보던 진잠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상당히 넓은 암자터에 군절들이 빈틈없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들 한 구석에 마치 무엇인가 두려워하듯 횃불이 하나 켜져 있었다. 섬뜩한 것이 진잠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망령 든 군대? 그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 암자 뜰을 채울 만큼이니까 2000인사의 군사일이라. 그만한 대부대가 소리 없이 나타나는 건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그 무렵 군대는 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떠들썩하게 북이나 징을 울려가며 행군했다. 그렇건만 이 군대는 소리 없이 나타났다. 북이나 징은 울리지 않더라도 2000병력이라면 꽤나 시끄러운 소리나 날 게 아닌가. 이렇듯 소리 없이 나타난 것은 전원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는 엄한 명령이 내려졌을 게 틀림없다. 무슨 필요가 있어서일까? 이곳은 성박 서쪽 변두리다. 저 군대는 서쪽에서 와서 낙양을 기습하려는 것일까? 낙양에 누구를 습격한다는 것일까? 진잠의 머리에 먼저 떠오른 것은 조조였다. 전군 교위인 그의 휘하엔 수천의 근위병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조조의 군대가 아니었다. 조조는 단지 지위를 위임받고 있을 뿐이다. 기습받는다면 단번에 무너지고 말리라. 급히 알려야 한다. 그렇지만 성문은 엄중히 경비되고 야간 통행은 금지되고 있다. 진잠으로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 지금 잠을 자두어라. 새벽은 아직 멀었으니까. 장수 하나가 군졸들 사이를 돌아보며 낮게 명령했다. 군졸들은 대개 땅에 앉아 있었지만 장수의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누워 자는 자도 있었다.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암자 밖에는 꽤 많은 말이 메어져 있는 모양이다. 소달구지도 당연히 있으리라. 그렇다. 이만한 군대는 은밀히 들어오게 하려면 백마사 측에 양해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지영이 말한 오늘 밤의 일이란 바로 이것이었구나. 진잠은 뜬 눈으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벽 틈이 희끄무레 밝아올 무렵 밖이 떠들썩해졌다. 진잠은 또 벽 틈으로 바깥을 엿보았다. 군졸들은 벌써 일어나 대오를 정돈하고 있었다. 자, 되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백마사의 절머슴으로 진잠도 아는 기수였다. 그 기수가 몇 개의 큰 깃발을 장수에게 건네주고 있다. 어젯밤부터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지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훌륭해. 장수가 길을 펄럭여 보았다. 빨간 바탕에 파란 굽돌이를 둘렀다. 기 한복판에 큼직하니 동자가 수 놓여져 있었다. 동탁군이었구나. 그런데 진잠은 아직도 영문을 몰랐다. 서쪽에서 증원군이 도착한 걸까? 그렇다면 백마사에 군대의 기지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출발! 장수가 큰 소리로 명령했다. 어젯밤은 암자의 뜰에서 쥐죽은 듯이 잠잠했었는데 지금은 원기왕성한 집단이 되어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암자 밖으로 나가며 북을 치고 크게 징을 울렸다. 장수가 또 명령한다. 말 집신을 벗겨라. 만신으로 바꾸어라. 이 무렵 말발굽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에선 주로 집신을 신겼다. 군말하면 무쇠신을 끊는데 가죽끈을 꿰어 말다리에 메었다. 말굽새가 사용된 것은 이때부터 1000년이나 지나고 나서의 일이다. 은밀히 군대 이동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나 의문은 계속 남았다. 백마사는 낙양 서문 쪽 오리도 못 되는 곳에 있었다. 진잠은 처음에 기습을 연상했다. 그러나 당당히 북과 징을 울리고 낙양을 향해 행군하려 하고 있다. 그때 벼랑간 벽틈이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누군가 벽틈을 막았던 것이다. 그것이 지영이라는 것은 벽을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목소리로 알았다. 그럼 오늘 밤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것 수고가 많소. 동탁 장군도 몹시 기뻐하고 계시오. 백마사의 지영은 군사로 모실 정도로 하시면서 과분하신 말씀. 아니요, 겸손할 것 없소.
낙양에 입성한 3천 군대의 대부분은 밤마다 서문으로 살며시 내보냈다가 이튿날 당당히 입성시켜 새로 도착한 병력으로 보이는 책략, 예사 사람으로는 생각도 못할 일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동탁님이 꾸미신 일로 저는 다만 거들어들었을 뿐이죠. 벽틈이 다시 환해졌다. 지영과 동탁의 장수가 떠났던 것이다. 그랬었구나. 진잠은 자리에 털썩 앉았다. 매일 증원군이 오는 것처럼 꾸며 보이기 위해 지영과 이유가 마련했던 책략이 이 암자를 중계지로 하여 실시되었던 것이다. 얼마쯤 있다가 진잠은 문을 열고서 밖으로 나갔다. 초가을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지영이 군의 출발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참이었다. 그는 진잠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들으셨을 테죠? 행랑 앞을 막아서며 동탁의 장수와 말을 나눴던 것은 안에 있는 진잠에 들려주기 위해서였던 모양이다. 예. 여차할 때 이 백마사만을 구하기 위해서랍니다. 불태우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지요. 진잠은 그 뒤 동탁의 군세가 하진 무리를 받아들여 수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무렵이었다. 병주자사이며 집구모인 정원이 1만 남짓 군사를 이끌고 성 밖에 포진한 동탁군을 기습한 것은 정말 뜻밖의 공격이었다. 미녀 둘을 양쪽에 끼고 자던 동탁은 이유가 부르는 소리에 잠을 깼다. 뭐라고? 정원이란 놈이 이놈을 짓밟아버리고 말테다. 여자리 동탁에게 투구와 갑옷을 입혔다. 동탁은 분을 못 참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그런 동탁에게 이유는 냉정한 눈길을 보냈다. 장군, 진정하십시오. 정원은 아마 승부를 결정지으려고 쳐들어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쳐들어왔단 말인가? 무인으로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일 겁니다. 또 장군의 무력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해보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이 싸움은 이쪽이 흥분하면 불리합니다. 시끄럽다. 어떻게 화를 달랠 수 있느냐? 장군, 우리 군사는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영도 갖추지 못하고 이대로 싸워보았자 승산이 있을 리 없습니다. 듣기 싫다. 정원 같은 놈에게 우리 진지를 짓밟힐 수는 없다. 동탁이 뛰어나가 적토라는 말에 올라탔을 때 벌써 정원군이 질풍 같은 기세로 눈앞에 닥쳐와 있었다. 아니, 동탁은 적군의 선두를 달려오는 무장의 귀신 같은 용맹과 무술에 눈을 크게 떴다. 백화 전포를 펄럭이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당해의 갑옷에 사만의 구슬띠를 두르고 칠흑빛 준말을 달리며 방청극을 휘두르는 곳에 몰려가는 동탁의 군사는 마치 낙엽처럼 송과 창, 칼과 창이 흩어져 달아났다. 이유, 저놈이 어떤 놈인가? 오원군의 여포가 아닙니까? 저 장수가 정원을 지키며 선봉을 막고 있는 이상 반반의 승부를 걸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이유의 말에 동탁은 신음했다. 동탁 듣거라. 정원은 고삐를 당겨 말을 세우며 외쳤다. 환관의 터무니없는 권세로 말미암아 한나라 조정이 쇠약해지고 만 백성이 도탄에 빠져있는 이때 너는 한낱 양주의 태수에 불과한 몸으로 나라의 한치의 공도 세운 바 없거늘 어찌 함부로 황제의 폐립을 운운하며 조정을 어지럽히려 하느냐. 너 같은 역적의 무리는 살아 돌아가지 못하리라. 동탁이 미처 대답할 겨를도 없이 한쪽에서 여포가 바람처럼 돌격해 들어왔다. 이유가 날쌔게 말을 달리고 들어와 동탁이 탄 적토마의 머리를 발로 차고 동시에 채찍으로 궁둥이를 후려쳤다. 천리말은 하루 천리를 간다는 천하의 명마이다. 적토마는 미친 듯이 자기 군사들 속으로 달려갔다. 이날 동탁의 군사는 진영을 바로잡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채 사방팔방으로 달아났다. 그날 밤 성방 멀리 본진을 옮긴 동탁은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정원을 칠 상의를 했다. 정원을 죽이지 않는 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안 동탁은 물었다. 정원을 쳐서 무찌르려면 먼저 그 여포를 떼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좋은 생각은 없는가? 그러자 이유가 말했다. 여포를 정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여포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내가 천하에 무서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여포로 하여금 정원을 배반하게 만들 묘책을 가진 사람은 없는가? 소장이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답하고 일어난 것은 이숙이란 사람이었다. 무슨 묘책이 있는가? 동탁은 반기며 몸을 내밀었다.
장군께서 사랑하고 계신 천하의 명마 적토를 제게 주신다면. 적토마를 말인가? 동탁은 약간 얼굴을 찌푸렸다. 적토마를 타고 있는 한 제 아무리 용맹무쌍하게 돌격해 오더라도 유유히 도망칠 수가 있다. 적토마를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소장은 다행히 여포와 같은 고향이어서 어릴 때부터 서로 친한 사이입니다. 그 사람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포는 보신 바와 같이 천하의 어깨를 견줄 사람이 없는 용맹한 장수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두 가지를 함께 주지 않습니다. 그는 권모를 모르고 또 욕심이 강해 이익을 탐하며 쉽게 의리를 저버립니다. 소장에게 적토마와 금과 구슬 한 주머니를 주시면 세치열을 움직여 여포로 하여금 정원을 배신하게 해 보이겠습니다. 성공할 자신이 있는가? 여포는 내일이면 장군의 휘하에 들어와 있게 될 것입니다. 동탁은 그래도 아직 적토마를 내놓기가 아까워 망설이고 있었다. 이유가 앞으로 다가와 차가운 눈길을 보냈다. 장군, 천하와 말 한마리 중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좋아, 동탁은 결단을 내렸다. 곧 적토마를 끌어내게 하고 거기에 황금 천냥과 구슬 수십 덩이와 옥띠 한 벌을 이숙에게 주며 다짐했다. 기어코 여포를 설복시켜야 한다. 맹세코 성공시키겠습니다. 이숙은 먼저 사람을 시켜 금과 구슬과 옥띠를 여포의 진영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혼자 적토마를 끌고 찾아갔다. 길에 숨어있던 군사가 뛰어나와 이숙을 둘러쌌다. 이숙은 태어난 얼굴로 말했다. 나는 여장군의 옛 친구로 이숙이란 사람이다. 장군께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전해라. 여포는 이숙이 왔다는 말을 듣자 어릴 때 서당에서 늘 으뜸으로 선생의 총애를 받던 이숙의 의젓한 모습을 생각해냈다. 곧 모셔라. 이숙이 들어오자 여포는 활짝 웃으며 물었다. 이게 얼마만이요, 이숙? 찾아주어서 고맙소. 뛰어난 귀공이니만큼 벼슬 하여 크게 출세했을 것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시오? 이숙은 정중히 인사를 차린 다음 말했다. 나는 지금 호분랑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어. 공이 정원 장군을 도와 천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하도 반가워 축하 인사 겸 선물을 좀 가지고 왔어. 참 어젯밤에는 귀한 예물을 보내주어서 잘 받았어. 깊이 감사하고. 그건 그동안 오래 만나지 못했던 정표로 보낸 것뿐이오. 내가 공에게 드리고 싶은 물건을 방금 가지고 왔으니 구경을 하시오. 무엇이기에? 여포는 한 걸음 밖을 내딛고 밖을 내다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저건 동탁이 타고 있던 명마가 아닌가. 천리마 적토의 소문은 여포도 일찍이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눈앞에 그 명마를 보는 순간 여포는 완전히 정신이 말에 끌리고 말았다. 온 몸은 숯불이 달아오르는 것처럼 새빨갛게 빛났고 한 오리 잡털도 섞이지 않았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 10자, 말굽에서 목덜미까지 높이 8자. 뒷사람은 적토마를 읊어 다음과 같은 시를 짓고 있다. 천리를 달리며 먼지 일으키고 물 건너 산 오르면 붉은 안개가 열리네. 곱비 끊고 제갈 흔들면 화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 이숙, 이걸 내게 주시겠다는 거요? 그렇다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이건 동탁이 사랑하는 말로 너무나 유명하지 않소. 내가 동탁 장군에서 얻어 공에게 선사하는 거요. 딴 뜻은 없어. 여포는 곧 술자리를 베풀어 옛 친구 이숙을 웃자리에 앉히고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았다. 다시 묻겠어. 이숙, 당신이 모처럼 동탁 장군에게 얻은 명마를 어째서 내게 주려는 거요? 이숙은 빙그레 웃으며 어디까지나 담담한 말투로 말했다. 천하으뜸 명마는 역시 천하으뜸 영웅이 타야 하지 않겠소? 나같이 대궐한 구석에서 서류나 뒤적이는 나약한 서생이 탄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소. 역시 당신을 빼고는 이 말을 탈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아, 그래. 고맙게도 이 여포를 생각해 주셨구려. 저 명마를 얻은 것은 한 고을을 얻는 것보다 반가운 일이요. 여포는 새삼 이숙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다. 이윽고 술이 거나했을 무렵 이숙은 혼자 문득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러나 적토마는 공이 그리 오래는 가지고 있지 못할 거요. 나는 그것이 걱정이요. 무슨 말씀이요? 여포는 발끈했다. 한번 내 것이 된 이상은 내가 목숨이 달아나지 않는 한 적토마는 뺏기지 않을 것이요. 이숙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띠며 말했다. 만일에
당신 아버님이 달라고 한다면? 아버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벌써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아니, 집구모 정원 장군을 두고 하는 말이오. 정원과 여포는 부자의 을을 맺는 사이였다. 정원 장군은 전에 동탁 장군에게 적토마를 주면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청을 넣었다가 거절당한이 있다고 들었어. 그 뒤로 정원은 동탁을 원망하여 사사건건 가로막고 나서게 된 거요. 정원은 당신이 적토마를 가진 걸 알면 틀림없이 자기에게 넘기라고 강요하게 될 거요. 안 되지. 적토마는 아무리 양아버지의 요구를 하더라도 내놓을 수는 없어. 여포는 고개를 내저었다. 여포, 당신은 이미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이는 용맹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무장이오. 만일 그럴 생각만 있으면 부귀공명은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처럼 쉬운 일이오. 그러나 아깝게도 당신은 옳은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것 같소. 좋은 새는 나무를 골라서 깃들이고 어진 신하는 주인을 골라서 섬긴다 했는데 애석한 일이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정자사는 내가 섬기기에 충분한 큰 인물이 아니야. 그러나 어릴 때부터 나를 길러준 분인데 이제 와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여포, 당신은 이미 10년 길러준 공을 수많은 싸움터를 돌아다니며 다 갚지 않았소? 일이란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법이오. 이숙, 지금 내가 세상에 섬길 만한 영웅이 있기라도 한단 말이오. 그렇소. 내가 모든 대신과 장군들을 두루 살폈을 때 지금 세상에 아무도 어깨를 겨룰 수 없는 사람은 오직 동탁뿐이오. 이숙은 자신 있게 말했다. 정말이오. 동장군은 그 사람됨이 어진 사람을 존경하고 선비들을 후대하며 상과 벌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큰 일을 이룩할 인물이라고 나는 믿고 있어. 동장군이 그런 인물이란 말이오.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틀림이 없겠지. 그러나 나는 동장군과는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이오. 여포, 이숙은 무릎을 다가붙이며 말했다. 내 솔직히 고백하리다. 동장군은 일찍부터 당신이 뛰어난 무용을 사모하고 있었어. 지금 이 기회를 타서 나보고 당신 속마음을 알아보고 오라는 부탁이었어. 적토마를 당신에게 선사한 것은 내가 아니고 실은 동장군이요. 여포는 팔짱 끼고 이숙을 갑자기 노려보았다. 이숙은 속으로 여포가 갑자기 호통치지는 않을까 겁을 먹으면서 열변을 계속했다. 동장군은 나같이 무능한 사람도 호분랑이 되도록 극력 밀어주었어. 참으로 사람을 보는 무서운 눈을 가진 분이요. 당신이 만일 동장군을 섬기게 되면 부귀는 소원대로 누리게 될 거요. 여포는 귀 기울이고 듣더니 이윽고 말했다. 이숙, 동장군에 가려면 떳떳이 대할 만한 무슨 공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소? 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소. 이숙은 그 말에 싱긋 웃으며 혼잣말하듯 말했다. 공은 손바닥을 뒤집는 사이에도 세울 수 있는 거요. 그러나 당신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니 도저히 그럴 순 없겠지. 손바닥을 뒤집는다? 여포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포, 인정상 지금까지 섬기던 주인을 배반한다는 것은 당신으로선 하기 어려울 거요. 단념하고 그대로 정자사를 섬기도록 하오. 이렇듯 이숙은 말했다. 여포는 이숙이 돌아간 뒤 고민했다. 본디 여포는 용맹하되 소심한 자였다. 정원을 죽이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금오부의 군대가 순순히 따라줄까? 그런 생각들이 뒤를 이어 떠올라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다. 며칠 뒤 이숙이 또 찾아왔다. 장군,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 동장군께서는 일이 성공만 되면 당신을 기도위에 임명하고 정원처럼 양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소. 여포는 눈이 크게 떠졌다. 조조가 맡고 있는 교위가 사단장급이라면 기도위는 여단장쯤이었다. 조조는 29살 때 이 기도위에 임명되었다. 여포는 그 출생 연월이 확실치 않다. 아마도 그때 30살이 채 못 되었을 것이다. 조조마저 29살에 가까스로 임명된 관직이다. 출신 성분이 분명치 않은 여포로서 기도위도 적토마 이상으로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여포는 망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하 장수가 수상한 자를 잡았다고 보고했다. 금오부 자벽부인데 몸에 단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중히 조사했더니 집금호를 암살하겠다는 둥. 여포는 암살이란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다. 무엇이 집금호를 죽이려는 자객이었다고? 그래, 그 녀석은 어떻게 되었나?
취조할 때 몇 번 후려 갈겼더니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좋아. 그러나 이것은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나에게 생각이 있으니. 부하장수는 사람을 죽인 죄가 있어 여포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다. 여포는 곧 정원의 숙소로 갔다. 여포가 불쑥 들어오는 것을 보자 정원은 이맛살을 찌푸리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정자사 듣거라. 여포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내가 미쳤느냐? 어디서 그런 무례한 태도를. 무례하긴 당당한 대장부로서 어찌 너 같은 못난 자사 밑에 양자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너보고 배반하라고 부추기더냐? 남의 꿰매에 속지 말고 침착해라. 정원은 소리치면서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달아날 틈을 엿보기 위해서였다. 여포는 그런 틈을 주지 않고 단번에 12자리를 훌쩍 뛰며 허리에 칼을 번쩍하고 휘둘렀다. 정원의 머리는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이 높이 튀어올랐다. 여포는 정원의 머리를 들고 장막 안에서 뛰쳐나오자 부하가 고삐를 잡고 있는 적토마에 뛰어올라 큰 소리로 외쳤다. 금옥은 장병들은 듣거라. 고난잠에서 깬 장수와 준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막사에서 뛰어나왔다. 여포는 타오르는 불빛 앞에 정원의 머리를 쳐들어 보이며 외쳤다. 잘 듣거라. 나의 양부 정원은 자객에게 목숨을 잃었다. 그 아들 여포가 곧 자객을 죽여 원수를 갚았다. 그런데 왜 목을 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다. 정원의 목을 가지고 동탁에게 가자. 그도 반가워하리라. 순간에 병 죽은 진영은 소란해졌다. 군사들은 태반이나 여포를 믿지 않고 떠났다. 그 이튿날 여포는 정원의 머리를 들고 적토마를 달려 동탁의 진으로 갔다. 호랑이를 길들이게 된 이숙은 그렇게 깊을 수가 없었다. 동탁의 입이 쩍 벌어져 곧 성대한 주연을 베풀고 여포를 환영했다. 동탁은 짐짓 여포를 웃자리에 앉히고 앞으로 나가 말했다. 지금 장군을 내 휘하로 맞이하게 된 것은 비유에 말하자면 타들어가던 곡식이 단비를 만난 것 같소. 이 기쁨은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 여포는 황공에서 동탁을 상좌에 다시 모신 다음 2번 절하고 만일 대장국께서 소장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면 바라옵건대 저를 자식으로 맞아주옵소서. 동탁은 곧 금갑과 금폰을 가져오게 하여 여포에게 주고 영원히 의부의 의자로 지낼 것을 서로 맹세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